현재 이종주거지 땅인데 이게 700%짜리로 이렇게 지정됐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가격이 3배 반이 뛰어도 문제 없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우 소장입니다. 자, 오늘 2월 4일 이사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제목은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입니다. 자, 공급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을 뒀다라는 게 제목에서도 느껴지죠. 그리고 특히 이제 도심권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다 보니 대도시권의 주택 공급을 확대 방안이 아니라 그냥 획기적으로 바꿨다. 이렇게 해서 어떤 사업 방식도 얘기를 하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한 40, 한 5페이지 정도 되는데 너무 기니까 만약에 하다가 길면 잠깐 끊고 가도록 할게요. 한 번에 다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설명할 게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좀 길어지면 지루하실까봐 좀 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추진 배경을 봅니다. 투기 수요에 대한 세제, 대출 규제 강화 등 강도 높은 수요 관리도 투자 수요가 감소하는데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됐다. 지금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지금 자화자찬하는 건데요. 서울의 다주택자 비중, 그러니까 매수한 사람들 중에 다주택자 비중이 9.2에서 8.5, 6.9, 5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뭐 이거는 숫자 자체는 크지 않지만 어쨌든 방향은 지금 다주택자가 구입하지 못하는 걸로 가고 있죠. 요거는 뭐 취득세 강화라든가 보유세 강화가 한몫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역대 최대 수준의 주택 공급에도 불구하고 유례없는 초저금리와 가구수 급증 등으로 주택시장이 여전한 불안한 양상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자, 역대 최대 수준의 주택 공급이라는 표현은 좀 민망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이슈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정부가 이런 표현을 쓴 거는 지금 준공된 공급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준공된 공급 자체가 예년에 비해서 부족한 거는 아닌데, 문제는 사람들한테 어떤 인식을 심어줬냐면은 이제부터 공급할 물량, 그러니까 인허가 물량이 굉장히 부족한 거죠. 그죠? 왜냐면 재건축 재개발 다 막아놓고 서울에서 무슨 공급을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공급될 것들이 없다라는 불안 심리를 집을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요. 정부도 내용은 알 겁니다. 지금까지 공급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에 집이 없으니까 얼른 사야겠다는 불안 심리를 자극시킨 거는 정부가 맞고요. 초저금리는 맞습니다. 뭐 이거는 어떤 코로나 사태 같은 거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례없는 초저금리가 인한 것들은 정부가 어쩌지 못했겠지만 가구 수가 급증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식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구 수 급증에 의해서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파악을 했어야죠. 그래서 가구수 급증을 등으로 주택시장이 불안하다는 것은 그만큼 대비를 못했다라고 방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금리 인하에 따른 주택 수요 증가와 도심 내 공급 부족 우려가 겹치면서 젊은 층의 내 집 마련 불안 심리가 확산됐고 서울 아파트 매수자 중 30대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재작년에 33%, 작년에 36%, 작년 상반기에 36%, 작년 하반기에 45%까지 올라갔습니다. 엄청나죠? 매수자 중에 거의 절반이 30대라는 겁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불안 심리를 없애주기 위해서 이런 대책도 지금 내놓은 겁니다. 자, 서울 아파트에 대한 거주 비중을 보게 되면은 42.2%, 서울 아파트의 거주 비중이 42.2%고요. 서울 내 준공 5년 이하 아파트 비중은 9.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준공 5년 이하의 신축 아파트가 10개 중에 하나니 얼마나 귀하고 희소성이 높은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신축 가격이 굉장히 높은 것은 당연할 것이다 라고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가구 분화가 이례적으로 가속화되는 가운데 19년 수준의 가구 수 증가가 계속될 경우 총량적 수급 불균형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가구 수 증가가 계속되고 있죠. 25.4, 26.1, 26.7, 20.4로 매년 늘어나고 있고 이거는 그 이후에도 계속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잘 알고 계시죠? 가구 수가 점점 분화될 거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만한 그 내용들이고 지금 뭐 우리보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이라든가 이런 국가들도 당연히 이러한 가구수 분화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업구조 변화, 신기술 발전, 소득 수준 향상 등으로 도시 공간구조 개편도 필요한 상황이고 준공업 지역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을 대응을 위한 주거산업 융합 거점으로 주거상업 복합 거점으로 전환한다. 역세권은 주거상업, 중공업지는 주거산업 융합 거점. 그러니까 지금 이런 키워드를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중공업지, 역세권 이런 것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정부가 개발을 하면서 굉장히 획기적인 공급 대책을 마련하는데 거기에 중심되는 키워드가 뭐다? 예, 지금 뭐 저밀도 개발 같은 것들, 역세권 고밀도 개발, 그 다음에 준공업 지역 개발 이런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주택시장 조기 안정과 트렌드 변화에 따른 도시 기능 재편을 위해서는 도시 공간구조 변화와 연계한 도심 공급 폭도 확보 방안이 시급하죠. 당연히 시급합니다. 자, 그래서 실수요 보호, 투기 수요 근절들 정책 기조 확고히 유지하면서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간 도심 내 주택 공급의 문제점은 재건축, 재개발이 3년간 서울 아파트 공급의 68%를 차지한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서울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외에는 사실상 물량이 나올 것들이 거의 없죠. 일부 다른 방식으로 나오는 것도 간혹 있긴 하지만 그린벨트 풀기 전까지는 사실상 정비 사업이 두저득인 주택 공급 사업이, 서울에서는 주택 공급 사업이 되는 거죠. 서울뿐만 아니라 도시권은 다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지자체가 정비계획 수립하고 토지주가 조합 구성한 다음에 조합원들의 의견을 조율하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것이 기본계획 수립서부터 실제 착공까지 절차가 복잡하고 이해관계 조정에 장시간 소요가 된다. 근데 사실은요, 물론 조합이 결성되지 않아서 멈추는 것들도 많아요. 본인들끼리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반대파가 있고 찬성파가 있어서 막 다툼이 일어나서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전까지의 상황이고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이후부터도 입주할 때까지 한참 걸리는 사업장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양쪽 다 문제겠지만 정부에서도 인허가를 너무나 까다롭게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예, 과도한 기부 체납을 요구한다든가, 과도한 임대주택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인해서 사실상 그 조합원들끼리가 아니라 조합원과 그러니까 정부와 지자체와 조합 간에 이런 다툼으로 인해서 늦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그 민간의 재개발 재건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도 충분히 이 사업이 늦어진 거에 대해서 관여를 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정비구역이 아닌 곳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개발을 위해 토지주들의 의견을 조율해야 하지만 왜냐하면 비정비구역은 조합이라는 게 설립이 안 돼 있겠죠. 그러면은 거긴 토지 등 소유자가 주체가 되는 건데 이 토지주들이 뭐 어떤 조합을 만들어 갖고 조합 어떤 총회 해갖고 우르르 모인 다음에 의견 내도 정비구역이 잘 안 되기 마련인 건데 심지어 조합도 없이 난립해 있는 토지들이 우리 언제 한번 어느 카페에서 와서 모입시다 하면서 회의 좀 합시다.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토지주들의 의견을 조율해야지만 의견 조정이 쉽지 않고 부지 확보에 애로가 있다. 당연하겠죠. 자, 그래서 보세요. 역세권과 중공업지역 저층주거지구 계속 나오는 키워드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개발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공공이 많이 관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공공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고 개발이익 사유와 방지 시장 안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신수단 도입. 여러분 이거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이것만 읽어보게 되면은 굉장히 너희들한테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리스크는 우리가 다 감당하겠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뜯어보면 그게 아닙니다.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공공이 사실상 모든 걸 주도적으로 가져가고 너희는 우리가 시키는 것만 해. 이런 개념으로 저는 굉장히 강하게 느꼈어요. 읽어보면서. 보시죠. 자, 주택 공급의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 일단 주택 공급의 수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25년도까지 전국 대도시에 83만 호 주택 공급 부지를 확보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수도권에 약 61만 호고 서울이 약 32만 호 정도. 그러면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 한 29만 호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고 기타 5대 광역시 등에 약 22만 호에서 총 83만 호가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자, 공공 분양이 70에서 80, 나머지가 이제 공공 자가 공공 임대를 공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어떻게 공급하냐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눈에 띄는 사업 방식이죠. 역세권, 중공업지역, 저층주거지 이런 것들을 활용한 복합사업을 하겠다. 그 다음에 공공이 직접 시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민간이 끼어들 여지는 굉장히 좀 축소화시키고 공공이 모든 걸 지금 현재 정부는요 거대 정부를 꿈꿉니다. 그래서 시장 자율 기능이라기보다는 공공 주도적 성격의 어떤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정부 성향 패턴을 보이고 있잖아요. 부동산에 대한 해법도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이 모든 걸 다 하겠다. 공공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우리 공공인한테 하게 되면은 인센티브를 주겠다. 민영한테 하게 되면 각종 규제를 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한테 맡겨. 요런 식으로 지금 계속 방향성을 주입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의 절차 단축 획기적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이제 당근을 뿌리고 있는 거고요. 도시재생을 통한 주택 공급. 저는 이게 사실 제일 마음에 들진 않아요. 지금까지 도시재생 사업을 여러 개 해왔지만 성공한 사례가 단 한 개도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도시재생 사업한 거 장위라든가 이런 데 몇 군데 가보시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뭐 그림 좀 그려놓고 좀 그 아스팔트 좀 새로 깔아주고 어떤 뭐 디자인 하나 예쁜 거 해주고 벽화 좀 그려주고 계단 좀 수리해주고 이런 거가 이제 도시재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 근본적으로 치유를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전면 재개발 방식을 해가지고 좀 새롭게 바꿔줘야 되는 건데
수술이 필요한 사람한테 이제 파스 붙여주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적절할 것 같아요. 그런 게 도시재생 사업이라든가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뭐 혁신지구에 특한 유디를 한다고 해도 파스에다가 빨간약 덧 붙여주고 거기다가 좀 더 좋은 성능의 파스를 붙여줄게 이런 정도가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도시재생이 필요한 곳에 는 전면 재개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자, 뭐 그거는 뭐 개인 간의 선택이니까. 그 다음에 공공택지에 대해서 신규 지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비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뭐 호텔이든 공장이든 오피스든 상가든 이런 것들을 주택으로 만들어서 들어가 살아라. 이런 내용을 계속 하겠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오래 걸리는 사업들이고 장기적인 프로젝트고 이건 단기적으로 지금 전세난을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시장에서 얼마나 그 반응을 보일지는 한번 나와봐야겠죠. 이런 거는 올해 상반기에서 하반기 정도면은 구체적으로 물량이 좀 나올 걸로 기대가 됩니다. 자, 공급부지 확보 물량의 추계치 총괄입니다. 전체는 84만 6천 호, 서울이 32만 호, 인천 경기 29만 호, 오대광시 22만 호 정도가 되고, 그 중에서 이제 이건 수치를 한번 보십시오. 역세권, 중공업지 저층주거지인데, 아무래도 역세권이 이제 수치가 많은 거는 역세권이 가장 고밀도 개발입니다. 지금 700% 얘기를 하고 있고, 저층주거지도 이제 한 500% 정도까지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법적 상한까지 올려주는 거니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치가 계속 돼가지고 하겠다라는 거고 그 밖에 소규모 도시재생, 공공택지, 비주택 리모델링, 신축맵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기존에 나왔었던 거니까 추가적인 설명은 하진 않겠습니다. 자, 기본 방향 어떻게 하느냐? 주민이 희망할 때는 공공이 주도하는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공공이 주도하게 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신속한 공급을 하겠다. 보통 재개발이 13년 뭐 이렇게 평균적으로 걸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5년이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이 계획대로만 간다고 한다면. 자, 역세권 등 도심 내 가용 용지와 공공택지를 통해 충분한 물량 공급하겠다. 품질 높은 주택 공급하겠다. 선호한 주택 공급하겠다. 선제적 투기 수요 차단하겠다.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원론적인 얘기니까 한번 쭉 읽어만 보시면 될 것 같다. 추가 뭐 제가 설명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추진 전략은 어떻게 했냐면은 신구 가용지를 찾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역세권, 중공업, 저층주거지. 자, 지금 신개발수단 도시재생 재편. 자, 재개발 재건축조차도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도시재생 아까 설명드렸고 소규모 정비사업 같은 것도 조금 더 활발하게 해서 개발에 대한 사각지대 해석이다. 소규모 정비는 말 그대로 굉장히 작은 규모 100세대, 200세대 커봐야 한 300세대 정도 수준인 건데 이런 것들도 좀 활성화시키겠다 하는 겁니다. 뭐 빈집법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런 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소규모 정비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공공택지는 수도권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또 추가적으로 전국에 15개 내외로 신규 지정한다고 합니다. 열심히 후보지 물색 중이겠죠. 그 다음에 단기주택 확충, 아까 얘기했던 호텔, 상가, 공장, 사무실을 주택으로 바꿔서 입주하겠다. 지금 짓고 있는 빌라 같은 거 매입해가지고 니네한테 전세대 주겠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 아까 그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입하게 되면 또 돈이 들어가죠. 그럼 LH라든가 SH에서 돈 해야 되는 건데 이거 한 대 매입할 때마다 9천만 원씩 손해를 본답니다. LH가. 예, 해야 됩니까? 글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이 존재합니다. 자, 주택공급 세부 방안, 세부 추진 방안입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도입. 뭐 아까 계속 봤던 내용들이에요.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니까 수치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원문 뽑아갖고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제가 뭐 딱 그 특정되어 있는 데이터를 갖고 뭐 추가적인 설명을 할 건 없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업 개념, 역세권, 중공업지, 저층주거지 등 기존 민간 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 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신개발 모델. 요게 지금 계속 나오는 키워드입니다. 중공업지, 저층주거지인데 왜 개발이 어렵냐면 재개발 재건축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기 수요 유입, 과도한 특혜 우려가 있어 획기적 도시건축 규제 및 재정 지원 등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제 투기 수요들이 돈 버는 것과 특혜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이 어려운 겁니다. 그런 거 허가해주면 되긴 돼요. 예. 물리적으로 개발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지금 안 해주고 있으니까 개발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개발을 어렵게 해놓고 그거 어려우니까 하지 말고 딴 거 합시다. 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도시재편 주택공양성 공동주택지 도정법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진행하는데 이거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공공성이 굉장히 강화된 법령입니다. 만약에 실제로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소위 말하는 정부가 이런 제안을 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야 공공으로 해 민간보다 내가 인센티브 더 많이 줄게 이렇게 하면 용적률 더 줄게 이런 건데 거기를 탄탄히 뜯어봤을 때 실제로 수익이 생겨야 되는데 수익이 적다 그러면은 대부분 다 안 하겠죠. 그죠? 예전에도 뭐 엄청나게 좋은 어떤 그 밑바탕 그림을 청사진을 제시해 놓고 대신 기부 체납 40% 해라.
아무도 안 하죠. 예, 그런 식인 거예요. 지금 이거 좀 하나하나 잘 뜯어보셔야 됩니다. 자, 사업 절차는 이렇습니다. 자, 토지주나 민간기업이나 지자체가 사업 제안을 합니다. 어떤 부지에 대해서 여기 지하철 여기 우리 개발해 주세요 라고 이제 제안을 해요. 이 제안을 할 때의 요청 그 기준은 뭐냐면 토지주가 10%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요청을 우리 지구 지정해 주세요 하면 지정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정지구로 지정한 다음에 토지주 3분의 2 동의를 받으면 지구 지정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사업계획 및 착공. 그러면은 토지주의 3분의 2 정도가 지금 공공이 제안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메리트를 느끼고 지정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상황은 똑같습니다. 공공재개발하고 비슷해요. 공공재개발도 지금 토지주 10% 동의가 있으면 요청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정지구가 된 다음에 그죠? 지금 8개 이번에 발표했잖아. 1월 언제였죠? 1월 14일에 발표했나요? 흑석, 이랑, 양평, 13이랑 몇 군데 했잖아요. 그건 지금 후보지죠. 최종 결정이 아닙니다. 후보지. 그리고 나서 토지주들이 동의하면 돼요. 토지들이 동의하게 되면 그때 이제 최종 신청이 되는 거고 그러면 사업 시작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지구 확정, 예정지구 지정을 받았어요. 10% 동의를 얻어갖고 예정지구 지정 받은 다음에 1년 내로 토지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사업이 확정되고 이 기간 내에 동의를 확보 실체하게 되면은 그냥 자동 말소가 되어버립니다. 예정지구에서 자동 말소가 된다. 그 얘기 하는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토지주 3분의 2 조건과 and 면적 기준 2분의 1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적용이 돼야 돼요. 그죠? 혹시나 이해 못 하시는 분 있을까봐, 예를 들어 100평짜리 땅이 있어요? 근데 토지주가 50명이에요. 다 2평씩 갖고 있는 게 아니라, 50명 중에 49명이 다 1평씩 갖고 있고, 한 사람이 51평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50명 중에 49명이 찬성을 해. 그럼 토지주의 98%가 찬성한 거죠. 50명 중에 49명. 근데 그 한 사람이 반대했는데 걔가 갖고 있는 게 100평 중에 51평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이 반대하게 되면 면적기준 2분의 1 못 채워졌죠. 그럼 이 사람 한 사람 반대하게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장이 은근히 많거든요. 특히 공장 부지가 많은 곳들이나 이런 곳들에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토지주는 얼마 안 되는데 토지주는 많은데 그 중에서 덩치 큰 토지주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 몇 명이 반대하게 되면은 면적 기준을 달성을 못해. 그러면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절대 다수가 찬성을 하더라도. 그래서 요 면적 기준과 토지 소유주 기준, 이런 걸 해야 돼. 반대로, 대부분의 덩치 큰 소유주들이 찬성을 해요. 그래서 면적 기준은 90%를 달성했는데, 조그만 거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갖고 토지주의 3분의 1을 못 모았다. 그러면 역시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 다 오케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구가 확정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사업 시행 방법을 보는데, 토지 소유자의 추가 수익을 보장한대요. 공기업 참여 시 토지 소유자들 스스로 사업을 추진할 때보다도 10에서 30% 높은 수익률을 보장, 아파트나 상가를 우선 공급하겠다. 어쨌든 이게 뭐 어떤 식으로 할지는 지켜봐야지. 물론 이제 용적률을 높여가지고 수익을 생기게 되면 그 중에 준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너희들의 공공이 하는 걸로 유도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토지 소유자가 장래 부담할 신축 아파트 상가값을 기존 소유 자산으로 현물 선납한 후 정산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선 공급을 희망하지 않는 토지 등 소유자의 자산은 현금 보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현금 청산된다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은 돈 줄게 나가 요거 되는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현물 선납, 그러니까 소유권을 먼저 줘버리는 거예요. 소유권을 줘서 날았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약간 어떤 수용 방식과 비슷합니다. 수용 방식과. 그죠? 예. 수용 방식하고 우선권만 주되 수용 방식이 똑같은 거죠. 현물 선납. 그러니까 소유권을 아예 줘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나오겠지만 정부는 이제 소유권을 다 우리가 이관받았기 때문에 리스크 다 우리 거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눈 가리고 아웅 같아요. 그죠? 무슨 리스크가 있습니까?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특수 상황에 대한 토지 소유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자, 이런 거는 뭐 개별적인 사항이니까 깊게 다루진 않을 건데,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담 능력, 그러니까 추가 분담금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한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뭐 그 정도 생계대책 지원 그런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세입자 영세 상인에 대해서도 재정착 지원하겠다. 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1,000억의 추가이익이 생겨났다라고 하게 되면은 토지 소유자들한테 한 30% 줄게. 생활 SOC 사업에 200, 뭐 특수상 소유자 지원 250, 영세상인 지원 250. 그러니까 지원금이 한 400,
니네 수익 보장 한 300, 인프라 구성이 한 200, 공공자가 임대 만드는 거에 대한 100 정도, 이걸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하나는 예시고, 보셨다시피 유보금 활용 범위 등 사업장마다 여건 상이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자, 추가 수익 보장을 줄이진 않겠죠? 예, 이거 임대는 높이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할 말은 없겠네. 그죠? 적어놨으니까. 자, 여하튼 이런 상황입니다. 자, 민간 참여도 한다고 하는데 민간기업의 창의적 디자인 아이디어 정지요건 개선 공동출자 사업비 분담 등 한마디로 공동으로 이제 시행할 수도 있다. 공동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협업 방식은 뭐냐면 말이 좋아 협업이지 공공이 시행자가 되고 민간이 너희는 돈 받고 시공이나 해라. 뭐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민간업체가 시공에 참여하지 않고 LH가 뭐나 SH가 하게 되면은 브랜드 네이밍이 따라갈까요? 그럼 오히려 공공이 주도적인 사업을 계속한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민간 브랜드 아파트가 훨씬 더 빛을 발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자, 분양주택을 중심으로 공급하되 소비자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자가주택도 수요에 맞게 공급하겠다. 뭐 공공분양, 공공임대, 공공자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공급하겠다는 얘기고요. 순환개발 추진은 순환개발인 건 뭐냐면은 이제 뭔가 개발하면서 이주를 하잖아요. 이주를 할 때 주변에 전세를 구해야 되게 되면 전세값이 높아지는 현상이 생기니까 이거 아주 이주 단지를 만드는 겁니다. 이주 단지로 활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완성되게 되면 그 다음 단계 개발할 때 이쪽으로 이주를 시킨다라는 겁니다. 예.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초기 사업은 인근의 공공주택지구 임대주택을 활용한다라고 하는데 뭐 여러분들한테 투자로서 이게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 어쨌든 광역개발, 광역순환개발을 위주로 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투기수요 등 유입방지, 공기업이 단독 시행 신청 시 해당 구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공기업 단독 시행 신청 시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됩니다. 그럼 누가 단독 시행 신청을 할까요? 시행 신청하는 거 누구예요? 토지주들이죠. 공기업이 단독으로 하게 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된다며. 신청할까요? 잘 안 하게 되겠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되게 되면 자기네들 집도 잘 안 팔리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대책 발표일 이후에 공공주택 복합사업 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상가, 우선공급법 미부여 추진. 이것도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대책 발표일 이후에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우선공급법,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게 되면 조합원 자격을 주지 않겠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금 청산을 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대상에서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구입하는 것도 현금 청산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특수상황에 처해 있는 소유자나 세입자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부담 능력이 없다 그러면은 비용 없이 일단 아파트 입주해. 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익 공유형 뭡니까? 나중에 팔 때는 우리랑 나눠 그런 겁니다. 이익 공유형이 뭐냐면은 주택을 최초 취득 시 분양가격의 일부만 지불하고, 네? 왜냐하면 추가 분양금을 안 냈잖아요. 그냥 분양가격의 일부만 지불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일단 온전한 소유권을 확보를 한답니다. 근데 이 표현이 너무 재밌는 게 처분할 때는 LH 등에게만 처분이 가능하고요. 그 처분할 때 손익도 분담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온전한 소유권이야.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상 LH와 공동 소유입니다. LH 등에게만 처분할 수 있고 손익도 나눠야 되는데, 그죠? 네.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적용 사례를 보게 되면은 기존 주택 가치가 6억 원인데 분양가격이 10억 원이라서 추가적인 4억을 낼 돈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부담 없이 일단 살다가 나중에 매각 시 할 때는 처분 이익을 적당한 비율로 이제 나누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봐봐요. 똑같잖아. 10억 원짜리인데 네가 6억 냈잖아. 그럼 LH가 4억을 낸 거나 마찬가지죠. 그 비율이 뭐예요? 6대 4잖아요. 소유권 이름만 이 사람한테 갖고는 있어요. 근데 팔 때는 6대 4로 나눠. 이게 무슨 온전한 소유권이에요. 말장난이지. 이거 온전한 소유권입니까, 이게? 나눠야 되는데?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신모기지는 뭐냐면, 기금 융자를 받아 주택 취득 후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되 대출 평균 잔액 비중에 따라 처분 이익을 기금과 공유. 자, 이거는 아까 이익공유제랑 뭐가 틀리냐면은, 본질적인 내용은 수익 공유하는 방식에선 똑같아요. 그러나 처분 대상이 LH에 한정된 게 아니라 제한이 없고, 원리금 상환, 원리금 상환 많이 했으면 그만큼 내 지분이 커진 거잖아요. 거기서 처분 이득이 커진다. 그냥 말장난이야. 그죠? 원리금 당연히 상환했으면 내가 더 많이 이득이 받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처분 대상이 없다고 했을 뿐, 금액이 팔았을 때 어쨌든 나눠야 되는 거 똑같은 겁니다. 이런 거 좋아하나요, 여러분들? 예,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온전한 내 집이 아니라 생판 모르는 남하고 공유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죠? 자, 아무튼 그런 내용 자체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전세금 반환 여력이 없다면 뭐 지원해주겠다. 월세 수입 의존 고령자에게는 리츠, 그러니까 간접 투자 상품인 거죠. 월세 수입인데 월세 수입이 사라져버리면 안 되니까 리츠에 들어가서 월세 수입 받게 해주겠다. 근데 수익률 보장이 몇 프로냐? 연 2%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실경영 상가주 공장주 이런 사람들도 신축 상가 산업시장 결정 시 상가주나 공장주가 많으면 그만큼 많이 짓고 없으면 절 짓겠다. 뭐 그런 정도의 내용이고요. 이사비를 지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거 이전비는 지구 지정일 당시 3개월 이상, 그러니까 지구 지정 전 3개월 전부터만 입주하고 있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4개월치에 대한 지출비를 주고요. 구성인이 1명이냐 2명이냐 3명이냐 4명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겠죠. 그거 다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임시거주지. 건설기간 중에 공공택지와 신개발사업에서 공급되는 임시거주지 제공에 아까 얘기했죠? 임시거주지 하는 거. 그러니까 순환개발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멸실되는 것보다 대략적으로 공공임대가 더 많이 확보가 되어 있으니 문제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재정착 공공임대 뭐 도움 주겠다. 임차인 도움 주겠다. 뭐 그런 내용들. 뭐 이거는 뭐 도움 잘 주면 되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재정착 상가 분양. 그러니까 기존의 상가 소유주한테 다시 상가 주는 건 당연한데 이런 게 있어요. 기존 상가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서 자녀분이 있으면 계속 영업, 예정지구 지정 1년 전부터 2주택까지 영업한 임차인에게도 공급할 수 있다. 우선적인 공급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 세입자분들은 잘 염두에 두시면 좋겠죠. 특수상환 소유자 및 세입자 지원과 관련된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발표하겠다고 하니까 그때 또다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시 건축 규제 등 완화 사항이에요. 역세권 5,000제곱미터 이상, 중공업 5,000제곱미터 이상, 저층 주거지는 10,000제곱미터 이상이 최저 기준 섹터가 되는 거고요. 즉 역세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밀 개발로 갑니다. 준주거로 상향해 준 다음에 법적 상한의 140%인데 준주거 법적 상한이 언제예요? 지금 500이죠, 500. 500에서 140%니까 5, 4, 20, 200% 더해서 총 700%가 되는 겁니다. 자,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2종이든 3종이든 준주거든 관계없이 역세권 포인트 내에 들어오는 그런 동네에서 지정이 됐다라고 하면 700%로 개발되는 겁니다. 엄청나죠? 네, 700%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당장은 사업성이 엄청나게 개선되는 겁니다. 그죠? 한 200%에서 200세대 지을 거 700%면 700세대 지을 수 있다니까요? 이론적으로. 그러면은 현재 이종 주거지 땅인데 이게 700%짜리로 이렇게 지정됐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가격이 3배 반이 뛰어도 문제 없는 겁니다. 이게 2억짜리였는데 이종 200세대 2억짜리였는데 이걸로 발표됐어요. 그러면 한 방에 7억으로 가도 이상이 없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후보 지역들 가격이 미친 듯이 뜰 겁니다. 그죠? 네. 700%면 근데 이거는 뭐 나중 문제긴 하지만 여러분 700% 지게 되면은요 엄청난 닭장 아파트는 되는 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옛날이 아니라 작년에 이런 공급 대책 나왔을 때 보통 여러분들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물론 5,00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딱 5,000은 아니지만 5,000 해봐야 이제 평형으로 따지게 되면은 지금 1,500평 정도 되는 겁니다. 1,500평 나누기 3.3 하는 거니까. 그럼 1,500평에다가 보통 3종 주거지 2.5 정도를 하게 되면은 3,780평 정도 건평이 나오는 거고 대략 한 120, 30세대? 100세대 좀 넘어가는 뭐 요런 정도밖에 못 지어요. 뭐 34평 기준이니까 20평대, 10평대 누게 되면은 150, 200세대 늘긴 하겠지만 그런 정도가 되는 건데 그 정도 평수인데 뭐 한 600세대, 뭐 500세대 이렇게 는다고 발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도 안 돼. 이 정도 개발돼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제가 작년 한 5월달 영상쯤 말씀드렸을 거예요. 말도 안 된다. 이 정도 용적률 이 정도로 세대수를 많이 집어넣으려면은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부지 있죠. 공공부지. 예. 뭐 골프장 부지라든가 뭐 어떤 부지라든가 어떤 부지 공공부지를에다가 아파트 고밀도로 공공부지에다가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했을 때 그 섹터를 보니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공급 효과가 별로 없다라고 했는데 세대수를 무지하게 집어넣은 거예요. 제가 계산했을 때는 한 200세대 넣을 거를 뭐 1200세대인가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된다. 만약에 이렇게 넣으려 그러면은 평수를 작게 하고 용적률을 거의 한 700%, 800%를 줘야지만 가능한 거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런 얘기 없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진짜로 700%를 줍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면 닭장 아파트가 양산되는 거니까 그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요라고 했는데 지금 공급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뭐 지금 뭐 뒷일까지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700% 용적률까지 간다. 그러면 삶의 어떤 주거의 질은 굉장히 떨어지긴 하겠죠. 그죠?
뭐 1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적용 이게 되겠습니까? 햇빛 들어오겠습니까? 예, 이렇게 높은 건물들이 있는데 안 들어오죠.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짓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급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준주거 상업 비율을 낮춰줍니다. 준주거에서 상업 비율이 보통 10%였는데 5% 줄어주는 거고요. 상업 지역에서는 이제 보통 주상복합 같은 것들이 짓는 게 상업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2층부터 4층, 3층, 4층 뭐 이런 것들이 상업지로 하잖아, 그 상가로 분양을 하잖아요. 또 왜 하냐면은 이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짓는 거예요. 근데 상가 같은 것들은 사실은 어떤 분양에 대한 리스크가 있죠. 서울에서 주택에 대해서 분양 리스크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주택을 많이 넣고 싶어 합니다. 시행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주택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그만큼 사업 리스크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업 비율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죠. 상업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택이 모자라 죽겠는데 주택 더 넣어라. 상업 비율 줄여줄게. 이런 지금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 연계대책 확보시 설치 후보 감면. 이건 뒤에서 그림으로 나오는데 주차장 확보가 일정 부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세대당 몇 대, 뭐 몇 제곱미터당 한 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건데, 대중교통 연계대책, 그러니까 지하철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통로 뚫어서 아파트를 만들게 되면은, 그 중에 일부 그러니까 차 없는 사람들도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주차 대수를 완화시켜주겠다. 그 다음에 중공업지는 법정 상한까지, 지금 허용해주겠다라는 거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걸로 설명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저층주거지에서는 1종을 상향시켜줍니다. 2종이 3종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법적 상한에 120%가 돼요. 그러면 2종이 지금 서울시 조례 기준에서 200%입니다. 근데 3종은 300%가 되죠. 그러니까 원래는 2종이 200%고 3종이 250%는 이건 조례 기준입니다. 조례. 조례 기준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법률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법률이 1종은 얼마, 2종은 얼마, 3종이 얼마 기준점을 정해놓고 상한선을 정해놓고요. 각 지자체 조례별로 서울시는 요 300 범위 내에서 우린 280으로 할래. 우리 뭐 250으로 할래. 우리 뭐 230으로 할래. 우린 그냥 300 다 채울래. 우리 350으로 안 되죠? 350 안 돼. 왜? 300이 한계니까. 요 300 법률적 한도 내에서 지자체들이 알아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2종이 200, 3종이 250이고 그러나 3종으로 갔을 때 여기면 300이냐면 이건 법률이라고 그랬죠. 법률적으로 300으로 가능한 겁니다. 근데 서울시에서 조례상 250 돼 있으니까 법이 300이라고 하더라도 250밖에 못 주는 거지만 그냥 주겠다라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300까지. 예? 그래서 200이 300이 되는 거고 250이 360 대신에 120%잖아요. 자, 다시. 자, 3종 250이 3종 250이 법적 상한이면 얼마가 되면 300이 되거든요. 근데 300에다가 120%를 곱해주게 되죠. 그러니까 360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건부 준주거나 준주거도 다 500%까지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기부 체납이 보통 20에서 25%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거보다 낮은 것들도 꽤 있는데 여하튼 그러나 이거는 어쨌든 기존의 기부 체납보다 더 낮게 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